여성 단체들도 잇따라 강선우 후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공사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이 여가부 장관에 가당하냐라는 취지의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도 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여성 단체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강선우 후보, 과연 여가부 장관을 임명 강행할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임금 체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뭐가 좀 많아요, 의혹들이. 자, 2020년, 2022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제기됐다는 겁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사무실을 상대로 말이죠. 두 건 모두 행정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 해명도 있습니다. 동일인이 2번 진정된 거다. 배우자가 남편이죠.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썼는데 운전기사분이 진정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합의된 금액을 모두 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임금 체불 문제는 소명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워낙 말을 바꿨던 전력도 있고 청문회에서 한 해명조차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도 제기돼서 이 임금 체불 의혹에 대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이 과연 맞는 건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주현 의원님, 국회의원 사무실을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이 2차례나 고용부에 접수됐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저도 꽤 국회에 출입했는데 제가 이 정치권 취재하면서 임금 체불 건으로 의원 사무실에 진정 접수된 건 없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 사무실에는 일하는 그런 그 보좌진들은 다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직원들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불이 됐다고 어떤 그런 의원을 상대로 진정을 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 사무실에도 물론 또 보좌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변기술이 그 자문인가요, 그렇죠. 조원인가요 구했다는 게 이제 지역 보좌관 아니에요? 네. 보좌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이상하게 지금 오히려 저는 해명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데,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했으면 배우자의 직원인 거지. 그렇죠. 그 강선우 의원의 직원이 아닌데 왜 국회의원 그러네요. 강선우 사무실에 지금 등록이 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별적으로 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직원 외에 개별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 의원 사무실에서 돈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 의원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해명을 보면 남편이 채용했으면 배우자가 지금 그 아까 나온 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국회의원 지금 보니까 네. 강선우 사무소로 진정이 접수되고 사업자가 절로 등록이 되느냐. 그게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명이 저는 더 네.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용을 했는데 뭐 그게 뭐 과다한 그런 돈을 요구를 해서 뭐 그래서 진정이 접수가 됐고 잘 해결이 됐다. 뭐 이렇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을 했는데 왜 강선우 의원의 사무실에 왜 등록이 돼 있는지 이거 자체가 오히려 좀 이상해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채용한 돈을 그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을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어떠한 그런 정치 자금이랄지 아니면 후원금이랄지 이런 걸로 지급을 했다고 보이는 그런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뽑아놓고 남편이 데려다가 쓴 거 아니냐. 그거는 더 큰 문제다. 그렇잖아요. 지금 해명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해명 자체가 오히려 더 미스테리다. 그리고 지금 강선우 의원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갑질 의혹. 그러니까 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적인 업무를 이런 그 어떤 그 공적인 업무를 하는 그 보좌진에게 시켰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임금 체불 건도 결국은 강선우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등록된 이런 직원이 실제로 남편의 일을 한 것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그런 또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더더욱이나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사퇴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뭐 국회에 전현직 이제 보좌진들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거기에서도 92% 정도가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여성단체에서도 또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고, 지금 편을 들고 있는 건 정청래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청래 의원만 편들고 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 이러한 후보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뭐 강선우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 또 강선우 의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 측은 남편이 채용을 했다. 그런데 이 사업자를 강선우 의원실로 등록을 해놨다. 그리고 아마도 강선우 의원이 유명하니까 진정을 강선우 의원실로 진정한 것 같다. 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걸로 저희 채널에 있는 취재되고 있는데, 지금 그 해명을 듣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이에요. 입증 자료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예금보험공사 계셨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뭐 예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말한 거예요. 네. 그 강선우 의원의 후보자의 배우자가 변호사예요. 뭐 저랑 한 기수 차이가 나고 저도 가끔 옛날에 한번 봤던 기억이 그렇군요. 나는데, 그런데 그 강 의원의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률 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모앤장. 네네. 그런데 그 법률 사무소는요,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동법률사무소니까 변호사들이 그 기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다. 예컨대 저희 사무실은 법무법인이니까 제가 아무리 기사가 필요해도 제 이름으로 그 기사를 채용할 수 없고, 예. 저희 법인 이름으로 기사를 채용하는데, 그 김앤장이라고 하는 데는 합동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호사가 그 기사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사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놀랐다기보다 굉장히 부러웠는데,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2024년에 강선우 후보자의 그 배우자가 얼마를 벌었느냐, 연봉이 정확히 9억 537만 원 벌었대요. 9억. 9억 537만 원. 9억이요? 네네. 그러니까 2024년에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버는 사람이 기사 두는 게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예. 뭐 한 5,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기사 월급 주고 써도 8억 얼마가 남는 거고,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생각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어차피 그만큼 벌면 세금 몇 억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기사 쓰는 건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살짝 지나간 거 봤었거든요.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사업장 명의, 그 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채용되어 있는 사업장 명의 예.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제가 지금 화면 예. 지나가는 거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사를 채용한, 하이어한 그 주체는 어디냐? 그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 국회의원실에서 채용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들 뭐 국회의원 해보셨지만 요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보면은 사업장 명해서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이 강선우 사무소 사업장으로 진정이 접수됐다. 그러면은 제 사업장명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서 국회의원 강선우가 세비 받은 거에서 월급을 직원들한테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9명의 의원실 식구들한테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채용했다라고 하는 건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이야기고 저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이야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법적으로,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헷갈리긴데, 자, 양태형 변호사님, 추가 자료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기사를
채용한 곳이 강선우 사무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에 실제 근로계약을 이제 강선우 후보자 사무소랑 한 건지 아니면은 저 진정인이 일단 내 고용주는 강선우 사무소다라고 이렇게 신고서에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재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리고 그렇군요. 실제 계약의 이제 고용주가 누구였는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거나 진정이 2번 접수됐다는 거지 실제로 임금 체불이 있다는 거를 인정해 주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 실제 결과도 모두 뭐 신고에서 없음이라든가 아예 그러니까 임금 체불 문제가 다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진정을 취하거나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건화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쟁점화되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실제 임금 체불이 된 건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체불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 채용 방식을 두고서 사실은 임금 체불 의혹보다도 더 지금 논란인데 오늘 스튜디오에서는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그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본 순간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진정서를 낸 그 사업자의 주체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로 돼 있더라고요. 보도된 걸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좀 해명이 조금 더 뭔가 진전된 해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선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진정이 된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첫째. 두 번째는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들은 이제 4, 5급은 아마 제 기억에는 국회의장이 임명권자고 형식적으로.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6, 7, 8급, 9급은 이제 국회 사무총장일 거예요.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36조에 근거해서 퇴직이나 뭐 이런 등의 사유로 14일, 2주 이내에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어겼다는 거잖아요. 진정의 내용은. 그런데 그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국회 등록된 보좌진은. 그래서 저는 노동부의 진정이 2건이 같다고 해서 어제 저녁 때 보도를 보고 그러면은 지역 사무소에 개별로 뭐 거기에 이제 지역 비서를 둘 수 있거든요. 그 의원이 정치자금이건 뭐 개인 돈이건 해서 둘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경우였나 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정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역사무소의 뭐 비서진이나 보좌진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해명을 보니까 지금 남편의 기사를 뭐 돈을 다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제대로 다 임금을 지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추가로 뭘 더 요구를 해가지고 저렇게 사실 부당한 요구였다라는 네네. 행간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일 인물이 2번 저렇게 진정을 한 거다. 지금은 클리어됐다. 지금 이런 설명인데 오히려 지금 그 해명 자체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해명해야 될 부분은 그 진정서를 낸 그 수행비서분이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임금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만 이게 강선우 후보자 얘기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러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만약에 저 해명대로에 따른다면 남편의 수행을 하는 분을 강선우 후보 정치자금이건 뭐 강선우 후보 측에서 뭔가를 낸 것처럼 임금을 준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해명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주영 의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직 그 운전기사 분이 어떻게 근로계약이 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의원실에서 채용하는 형식을 한 건지 아니면 남편이 채용하는 걸로 계약을 썼는데 이 진정서만 강선우 의원 사무실을 상대로 진정을 넣은 건지가 아직은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었는데 이 대목이 가장 논란의 대목으로 꼽힙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해명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버리도록 지시를 했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으로 들려요. 전날 먹던 음식을 아침 식사용으로 먹기 위해서 차에 가지고 갔는데 그걸 다 먹지 못한 게 잘못이다라는 해명인 겁니다. 자, 전조 의원님, 저녁에 뭐 음식 시키면 남으면 아깝고 다음 날 또 생각날 때도 있어요. 음식 종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켜서 버렸다라고 보좌진이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는 사진을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명으로 음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냐 안 했냐가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잖아요. 내가 아침으로 먹으려고 전날 먹던 거를 차에서 다 못 먹은 게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해명을 듣는 국민들은 저게 사실이라고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적인 시각에서 판사적인 본다고 시각에서. 하면 법정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저런 변명을 했다? 저 안 믿죠. 믿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먹은 거를 남겨놨다가 아까우니까 그리고 아침에 좀 먹다가 차에 두고 내렸다.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저 변명 자체가 저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실수로 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는 뭐 이러한 지금 해명이라고 들리는데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렇게 사진을 한두 번 두고 내린다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둘 리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반복성이죠. 그때마다 사진을 안 찍어 놨기 때문에 보좌진들도 지금 언론에 제공된 이 정도 사진을 지금 제공을 하는 것이고 다른 방 보좌진이 또 강의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렇게 해명을 월요일 청문회에서 한 이후에 그날 저녁에 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또 오히려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 사무실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놨으니까 이거를 버려라. 그럼 여기에 대한 해명은 뭐죠, 이게? 뭐 먹다 남은 음식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의혹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없잖아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후보자가 월요일에 청문회에서 했던 그 해명은 거짓 아니냐. 예.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의원 생활을 뭐 4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갑질에서는 소문이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물론 뭐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진들 사이에서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보좌진들 사이에서 여의도 대나무 숲에도 또 익명의 글이 게시판 강 의원님을 짐작케 하는 그런 익명의 글이 몇 년 전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보좌진들이 언론사에 또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은 이것은 참다 정말 약자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사이는 갑과 을의 그런 예.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저 해명은 좀 정말 진정성이 좀 없게 없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도 뭐 사퇴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죠. 지금 또 15만 원의
뭐 지원금도 지금 나오고 그리고 또 주가도 또 좋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는 그 국민들에게 그래도 뭐 좋은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어떤 그런 인사 검증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가 만약에 강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히려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나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를 예.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서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아침에 먹으려고 차에 둔 건데 다 못 먹은 게 잘못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강선우 후보자는요. 전직 보좌진의 취업방해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직 보좌진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강선우 후보의 반박은 이래요. 타 의원실 취업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전 보좌진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이에요. 전 보좌진 취업방해 사실. 청문회 보며 현타 재취업방해는 사실이다. 지원한 의원실에 연락해 채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몇 달 동안 취업이 안 됐다. 영감이라고 하죠, 보통 의원에 대해서. 영감말 한마디면 잘리는데 취업 영향이 없다는 말 누가 믿느냐? 이 대목이 오늘 경향신문의 이 대목이 향후 가장 큰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기로 김유정 의원님이 이제 의원 생활을 마무리할 때 방에 있었던 8명의 보좌진을 이곳저곳 전원을 다 취업시켰어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여러 당시 민주당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이 방에도 김유정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진, 저 방에도 김유정 의원실에 있었던 일 굉장히 잘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 다 취업을 시키고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 전직 보좌진이 재반박을 했어요. 해당 의원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는 다른 의원실에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 의원실 방에서, 강선 의원 방에서 채용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영감이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느냐라는 건데 이 보좌진이 재반박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저 재반박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는 이제 다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행정비서는 또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또 공부를 더 하겠다는 우리 보좌진도 있고 해서 다는 아니었고 한 제 기억 5명 정도 의원 19대 그 입성하는 의원님들 찾아가서 제가 이력서 들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국회에 다 보좌진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지방에 진출한 예. 보좌진도 있고 한데 제가 다시 들어가서 재선에 성공을 했으면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취업이라도 어떻게 좀 이력서 들고 그 마음으로 제가 공천을 윗분한테 부탁을 했으면 제가 안규백원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5선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의원의 대신 이게 영향력은 돌직구 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예. 하고 있는데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의원들의 영향력은 상당하죠. 상당하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좌진들을 채용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보는 기준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맡은 상임위에 경험이 있는 그런 보좌진, 그리고 이제 또 의원실의 세평, 보좌진들 사이에서 듣는 또 세평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저희가 이제 뽑죠. 채용을 그렇죠. 하죠. 그런데 이를테면 이력서가 왔는데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경우도 있고 선임 보좌관이 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최종 2명을 결정하는데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직전에 근무했던 의원실에 물어보기도 하죠. 당연히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렇게 세평을 들으려고 묻기 전에 전화를 해서 안 된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채용하지 말라. 예, 그 보좌관의 증언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채용하지 말아라라고. 근데 이거는 명백히 취업 방해죠. 왜냐하면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려고 하는 그 다른 의원의 판단을 선제적으로 흐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미리 개입하는 거라서 직접 보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것을 방해한 결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들이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뭐 오래 취재했다면 취재했는데
의원들이 자기 방에 있는 보좌진의 취업을 막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거의. 예, 함께 고생한 사람들인데 이를테면 뭐 직급을 올려서 다른 방으로 가는 경우도 예.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좀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를테면 보좌진을 빈번하게 교체를 한 것도 일단 문제로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에 가려고 하는 보좌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물었을 때 답해주는 건 몰라도 저 보좌진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런데다가 여기저기 이력서 넣어도 그게 소문이 퍼져서 잘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군데 이제 다시 재취업이 되니까 어느 의원실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력서 기존에 냈던 데서도 연락이 와서 더 마음이 그랬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좀 다른 지금 국회에 있는 300명 모든 의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 본인을 되돌아보면서 기존에 잘못했던 그 보좌진들한테 미안하다 사과 전화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태전 변호사님,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있어서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제대로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마땅히 근로자가 누려야 할 이 권리를 박탈당할 경우에 그럴 때 찾아가는 곳이 여가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이제 계층, 여성이나 아동,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장애인, 외국인들까지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성평등이나 이제 좀 이제 배려, 지원 정책 같은 거를 이제 총괄하는 부서고요. 사실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그러니까 물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좀 안타깝고 유감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강선우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어쨌든 장관으로 취임해서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좀 그 이에 대해서 충분히 자질이 있다는 거를 조금 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새롭게 제기된 부분 전직 보좌진의 재반박 내용입니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왜 입장을 안 낼까 궁금해했는데 민주당 보좌진들이 당 지도부를 찾아갔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에도 올라왔고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갔어요. 이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상당수 보좌진들이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한 거예요.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에는 2차 가해 멈추라 라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여당 야당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국회에서 채용되는 보좌진이고 입법보좌관뿐만 아니라 의원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는 일이 같기 때문에 여당 야당 보좌진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고요. 동료 의식이 있습니다. 전현직 보좌진 92%가 강선우 후보자의 낙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559명 투표에 참여해서 518명, 92.7% 압도적으로 강선우 거취 관련된 투표를 진행했는데 낙마해야 된다라는 92.7% 518명의 전현직 보좌진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보좌진 전체의 여론은 싸늘한 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취업 방해 의혹이 전 보좌진 인터뷰와 증언대로 사실이라면 과연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다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회 보좌관들이요. 우리는 뭐 보좌관 그러니까 국회의원님 쫓아다니면서 가방이나 들어주는 그런 비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엘리트들이에요. 보좌관이면 4급이에요. 4급이면은 그 일반 행정부처로 치면 중앙행정부처의 과장급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입법부가 행정부보다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그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반 그 4급 보좌관들이 뭐 국장실장들 오라가라 뭐 그러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고 쓰레기 처리하라고 그러면은 저 같아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장관이 과장 불러가지고 야야 저 그 김 과장, 정 과장 저 쓰레기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 저기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처리하고 와 이러면 그 과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집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법이 아니라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입니까? 법까지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 집에서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국회가 무슨 쓰레기 처리장입니까? 그다음에 저도 이제 변호사고 그러니까 제 밑에 변호사들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들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뭐 어떤 회사에서도 오고 다른 로펌에서도 오고 예컨대 정 변호사가 우리 사무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떠냐 레퓨테이션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개는 그 변호사 우리 같이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그 일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감은 없어도 그 사람이 저 조직에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괜히 내가 좋은 말 해줬다가 그런 문제 생기면은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한 그냥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경우는 있고 그러면 상대방에서 대충 알아듣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제 밑에 있던 변호사가 다른 회사 간다라고 했을 때 먼저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저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정도면 거의 뭐 아버지를 죽인 원수나 아니면 뭐 그 정도 원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절대 뽑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보좌관들이 그렇긴 하지만 뭐 4급, 5급 해가지고 뭐 연봉도 제법 많이 받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긴 하지만은 국회의원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파리 목숨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또 의원님을 잘 모시다가 어쨌든 나왔는데 거기에 그 취업까지 방해한다. 얼마나 그 큰 권력을 느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선우 그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인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는가? 강선우 그 의원이 이전에 교수했었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뭔지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의 아주 훌륭한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은 게 뭘로 받았느냐? 가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주립대학에서 그 가족학 가지고 4년 동안 대학 교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가부 장관 전공에는 딱 맞는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족학을 전공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생활이 뭐 보좌관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냥 다 월급 받아서 그 생활하는 샐러리맨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는 그러한 생활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족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했었나? 저는 저 이야기가 진짜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민주당 보좌진들도 당 지도부를 찾아가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자 강선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상사가 사적인 일을 지시한 거니까 후보자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는 반복적인 사적 용어 지시를 해서 범법을 한 것입니다. 여장 이상입니다.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하셨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요. 반복적이었냐는 거를 묻는 거고요.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말로 드렸던 말씀 그대로이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닌 듯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입니다. 사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느냐.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갑질로 분류할 수 있는 건데 핵심적인 질문에 강순 후보자는 결국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단체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입장문 냈어요.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없었고 해명조차 충분하지 않다. 굉장한 질타가 나왔고요.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적 업무와 갑질조차 구분 못하면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다른 공직도 맡아서 안 된다. 굉장히 뼈아픈 대목의 질타가 나왔습니다. 공사 구분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공적 업무와 갑질조차 구분 못하면서 여가부 장관이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민주당의 보좌진들도 여성 단체들도 청문회에 임했던 민주당 한 청문위원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는데 정청래 의원은 감싸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라. 강선우 화이팅!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이라며 정청래 의원은 감쌌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입니다. 따뜻한 엄마와 보좌진 갑질은 별개다. 차가운 엄마라도 보좌진 갑질은 안 한다. 말 되네요. 차가운 엄마라도 보좌진 갑질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따뜻하지 않은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동정심을 어필하는 건 아니다. 내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건 잘못됐다. 라는 냉담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의원님, 따뜻한 엄마, 훌륭한 국회의원, 강선우 곧 장관님이라는데 정청래 의원이 보기에는 임명해야 할 사유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이제 민주당 그 보좌진 협의회에서 찾아가서 이제 면담을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보좌진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크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저런 정청래 의원의 저런 글. 네. 사실 그런 게 보좌진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죠. 혹시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이제 보좌진들이 느끼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내 편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네. 편들기. 그러면은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그 갑질을 하는 의원을 감싸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우리 편이 아니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니구나. 보좌진들이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고 그러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는 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저런 뒤에 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약강 강약. 그러니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 사실 이것은 요새 20, 30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죠. 윗사람한테 잘하고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그리고 밑에 와서는 안 시켜야 될 거를 시키는 이런 갑질을 하고 이러한 상사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상사는 당연히 정말 그 아웃시켜야 되는 상사의 전형적인 유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하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올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마냥 편들기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밉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정확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 이야기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감싸기로 지금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정청래 의원의 이 글은 저는 이 국민 공감대에서 현저히 떨어진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똥과 논란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건가? 라는 질문이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유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끝났는데 대통령실에서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후보자 소명이 좀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다고 보시는지.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실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